모닝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지난주 리뷰부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200의 경우에는 유가 상승과 외국인의 순매수세가 이어지면서 상승하였습니다. 달러원 환율의 경우에는 중국의 경기 부양 기대감과 ECB의 경기 부양 정책으로 하락하였고요. 한국 국채 선물의 경우에는 중국의 무역 수지 둔화에 따라 상승하였습니다. 이번 주 전망입니다. 이번 주에는 코스피 200 선물이 유가의 상승 지속 및 외국인의 매수세가 이어지면서 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코스피 200 선물의 경우에는 241.30에서 255.50포인트 정도 수준을 갖다 보일 것으로 보이고요. 달러원 환율의 경우에는 FOMC 금리 동결 및 점도표 하향 조정으로 하락할 것으로 보입니다. 달러원 환율의 밴드 자체는 1170원에서 1215원 밴드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국 국채 선물의 경우에는 경기 부양 의지로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이어지면서 하락할 것으로 보입니다. 3년물 국채의 경우에는 109.70에서 110.10 정도의 수준을 갖다 보일 것으로 보입니다. 월요일 한국시장 전망입니다. 채권시장 경우에는 미국채 선물 하락세에 따라서 장 초반 약세로 출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3년물의 경우에는 109.88에서 110, 그리고 10년물의 경우에는 127.50에서 128 정도 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외환시장의 경우에는 하락 출발 후에 낙폭을 축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달러원 환율 자체는 1185원에서 1196원 수준, 그리고 주식시장의 경우에는 유가의 반등이 영향을 미치면서 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오늘 1940에서 1975포인트 정도의 레인지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지난주 상황을 한번 보면요. 우선적으로 유가의 상승과 외국인의 매수가 이어지면서 상승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10일에 열린 금융통화위원회를 앞두고 변동성은 제한되었지만 8일에 발표된 중국의 2월 무역 수지가 부정 결과가 나오면서 글로벌 경기 우려감에 하락하면서 22통화정책회의에서 금리를 0.05%에서 0%로 예치금리를 마이너스 0.3에서 마이너스 0.4, 그리고 자산 매입 규모를 월 600억 유로에서 월 800억 유로로 증가로 발표하였고, 자산 매입분 확대 및 한계 대출 금리를 0.3%에 0.25%로 낮췄습니다. 지금 이번 주 14일 당일부터 시작되는데요. BOJ 통화정책회의에서 지금 추가적인 금리 인하 가능성에 지금 현재 상승할 것으로 보이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15일에 시작된 FOMC 회의를 앞두고 관망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번 주의 경우에는 코스피 200 선물 시장으로 먼저 보겠습니다. 코스피 200 선물의 경우에 11일에 외국인이 7,014계약 승리수를 하였습니다. 기간의 경우에 5,967계약 승리를 보였는데, 만기일 이후에 누적은 외국인이 2,614계약을 승리수하였습니다. 기간의 경우에는 754계약을 매도하였는데요. 코스피 200 선물의 만기일 이후에 누적은 34,146, 그리고 기간은 15,941계약을 매도한 바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외국인의 순매수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고, 이 부분 자체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거기다가 ECB의 공격적인 부양정책으로 유럽계 자금이 아시아 시장으로 흘러 들어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외국인의 매수세 자체가 좀 더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는 걸 의미하고요. 그리고 14일에 시작될 BOJ 통화정책회의에서 일본의 추가 부양정책 가능성이 있으나 이 부분에 대한 영향은 미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G20 정상회담에서 이미 이야기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리고 16일에는 FOMC 회의에서 금리를 갖다 동결하고 점도표를 갖다 하향 조정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금리 인상 속도 둔화로 인한 미 달러와의 약세는 코스피 200의 상승 요인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다만 차익 실현의 기회로 상승폭은 제한될 것으로 보입니다. 12일에 발표된 중국의 고정자산 투자가 1월 기준인데요. 10.2%, 예상치가 9.5였고 이전치가 10%로 발표가 되었는데, 중국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승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도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겠고요.
유가의 경우에는 정유시설의 정기 보수 시즌을 맞아서 원유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상승하는데요. 이 부분도 상승 재료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달러원 환율의 경우에는 지난주에 주 초반에 양해에서 중국의 경기 부양책으로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나타나면서 하락했는데요. 주 중반에는 중국의 무역 수지가 춘절에 따른 영향으로 달러화 기준으로 수출이 마이너스 25.4%, 수입이 마이너스 13.8%로 악화된 점에 중국발 우려감이 나타나면서 재차 1217원까지 상승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한국의 금통위에서 금리를 동결하면서 달러 환율은 하락했고요. 위안화가 주 후반에 0.34% 절상 고시되고 ECB 통화정책회의에서 공격적인 경기 부양 정책으로 달러 환율이 하락 마감했습니다. 이번 주에는 주 초반에 NDF 환율이 1180원대에 진입하면서 약세를 보일 것으로 보이는데요. 12일에 중국의 실물 경제 집회에서 소매 판매와 산업 생산이 부진한 점은 약세폭을 제한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에 이번 주 15일에서 16일 FOMC 회의에서 금리를 동결하고 점도표를 하향 조정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PCA가 2%의 근접 추세 및 유가 상승에 따라서 향후 경기에 대한 낙관적인 판단을 하면서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난주에 ECB 통화정책회의에서 공격적인 경기 부양책은 당분간 리스크온 무드를 갖다 지지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BOJ에서 추가 금리 인하를 단행하지 않을 것으로 현재 보이는데 ETF 매입 확대 등의 정책을 펼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시장에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이고요. 외국인의 순매도세도 달러원 환율의 하락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는데 최근에 단기적 하락에 따른 저가 매수세로 인해서 낙폭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자, 지난 금요일 그 시장 자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아시아 시장이 동반 강세가 보이는데요. 전 주말 한국 증시의 경우에는 ECB의 강력한 통화 공급 정책과 외국인의 1,476억 거래소 기준입니다. 순매수에도 불구하고 차익 실현 물량 출회의 영향으로 0.11% 상승한 1971.41포인트로 마감하였습니다. 일본도 글로벌 주요 증시 약세로 하락 출발하였지만 국제유가 강세와 달러엔의 상승으로 주가지수는 0.51% 상승한 바 있는데요. 중국도 글로벌 주요 증시 약세로 약보합권에서 등락을 보이면서 국제유가 상승을 계기로 오후 들어서 상승 전환을 한 바 있습니다. 특히 금융섹터와 원자재업의 강세가 두드러지면서 상해종합지수의 경우는 0.20% 상승한 2810.31포인트로 마감했고요. 유럽 시장의 경우에는 ECB 통화정책 회의에 대한 결과를 재해석하면서 상승 출발하였습니다. 특히 6월부터 시행되는 장기 대출 프로그램의 TLTRO로 인한 은행권 수익성 개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금융섹터가 크게 상승했는데요. 도이치뱅크가 7.01, 바클레이가 3.81, SC가 4.30, RBS가 3.56% 상승했고 또한 국제에너지기구 IEA가 원유 시장 보고서에서 국제유가가 바닥을 지나거나 이미 지나갔을 가능성이 있다고 제기한 영향으로 에너지 기업들도 상승하였습니다. 로얄 더치셀이 플러스 2.38, BP가 플러스 1.65, 이러한 금융 및 에너지 기업의 강세로 유럽 시장은 상승하였는데요. 독일이 3.51, 영국 1.71, 프랑스가 3.27, 이탈리아가 4.80 등의 상승을 보였습니다. 미국 시장의 경우에는 국제유가 강세로 상승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미국 시장은 유럽 증시와 국제유가 강세로 상승 출발하였습니다. 특히 국제유가 바닥만 확대로 인해서 원유업체의 채권 부실화 우려감이 완화되면서 금융섹터의 상승폭을 키웠는데요. BOA가 3.92, 엘스파고가 3.22, 시티그룹이 3.92% 상승하였습니다. 오후 들어서면서 주식시장은 상승이 제한되었는데 FOMC 회의 결과를 보려는 간방심리가 컸기 때문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섹터별로 보면 금융, 에너지, 헬스케어 등이 주식시장을 갖다 이끈 반면에 필수 소비재, 그리고 유틸리티, 통신업종 등이 상대적으로 부진하였습니다.
다우지수는 1.28% 상승한 17,213.31포인트, 나스닥의 경우에는 1.85% 상승한 4,748.46포인트, S&P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1.64% 상승한 2,022.19포인트의 상승을 보였습니다. 주요 업종 및 종목을 갖다 한번 살펴보면요. 우선 금융섹터의 강세가 두드러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국제유가의 바닥론이 EIA 원유 시장 보고서 발표를 계기로 확대되면서 에너지 채권 부실 우려감이 완화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금융섹터의 강세가 두드러졌으며 펀드 운영사들도 동반 상승하였는데요. 그리고 에너지 업체들의 상승도 컸는데 대형 원유 업체보다는 중소형 세일 오일 업체들이 상승이 컸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원유 서비스 업체들도 상승했고요. 그 외에도 바이오 섹터도 반발 매수로 상승하였고 대형 기술주들도 상승하였습니다. 반면에 최근에 상승했던 철강 업체인 AK스틸의 경우에는 크레딧 스위스의 투자 의견 하향 조정으로 3.30% 하락하였고요. 알루미늄 업체인 알코아의 경우에는 0.73, 구리 강산 업체인 프리포트 맥모란의 경우에는 0.51% 하락하면서 끝났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철강 섹터를 갖다 제외하고는 거의 전 섹터가 다 상승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요 경제지표 결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주말에 중국의 소매 판매와 산업 생산이 발표했었는데요. 중국의 1월에서 2월 소매 판매는 전월 11.1%보다 부진한 10.2%로 발표되었습니다. 최근 중국의 경제 지표 중에 가장 양호한 지표 중 하나였는데 연초에 금융시장 불안의 영향을 받아서 둔화된 것으로 여겨지는데요. 중국이 1월에서 2월 산업생산의 경우에는 전월 5.9%보다 부진한 5.4%로 발표되었습니다. 2월 춘절 기간에 있어서 1월과 2월 합산으로 발표가 되는데 최근에 중국 정부의 공급 기염이 글로벌 수요 부진으로 둔화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중국이 1월에서 2월 고정 자산 투자의 경우에는 전월보다 개선된 10.2%로 발표되는데 공급 개혁에도 불구하고 건설활동 관련 지표 개선으로 인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2월 수입 물가지수도 전월 마이너스 1%보다 감소폭이 줄어든 마이너스 0.3으로 발표되었고 2월에 수출 물가지수도 전월 0.8%보다 감소폭이 줄어든 마이너스 0.4%의 발표가 이루어졌습니다. 자, 상품 및 선물 시장 동향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유로엔 달러가 22일 리카넨 정책위원회 인플레이션 2% 도달 때까지 정책 지속 발언으로 하락했고요. 달러 지수의 경우에는 유로엔 달러의 하락으로 상승하였습니다. 다만 FMC 회의를 기다리면서 큰 변화는 보이지 않았는데 달러엔의 경우에는 국제유가와 주식시장 강세로 인한 안전자산 선호 심리 약화로 상승했다고 볼 수 있겠고요. 신흥국 상품통화의 경우에는 22에 강력한 통화 공급 정책으로 인해서 달러화의 강세를 보였습니다. 또한 국제유가가 IEA 원유 시장 보고서 발표 이후에 강세를 보인 점도 달러화 대비해서 강세 요인이 있다고 할 수 있고요. 국제유가의 경우에는 국제에너지기구의 원유 시장 보고서에서 전월 오펙의 원유 생산량 감소 및 비오펙의 원유 생산량 감소 확대 그리고 이란의 산유량이 극적으로 증가하지 않고 있으며 국제 원유 가격이 바닥을 지나고 있거나 이미 지났을 것으로 추정한다는 보고서 내용에 상승하였는데요. 5월 들어서 베이커 휴즈의 원유 채굴 장비수가 6개 감소한 386개로 발표되면서 상승폭이 좀 더 확대되면서 강화했습니다. 금의 경우에는 SPDR 골드 트러스트 ETF의 금 보유량이 2014년 8월 이후에 최대치를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 지수 상승에 따른 안전자산 상환 심리 약화와 달러 지수 상승으로 하락하였고요. 비철금수의 경우에는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상품시장 강세로 상승했습니다. 또한 위안화의 안정에 따른 중국 금융시장의 안정도 비철금속 시장에 호재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LME 기준에서 구리의 경우에는 플러스 1.62, 납은 플러스 1.93, 니켈의 경우에는 플러스 0.86, 아연의 경우에도 플러스 2.07, 알루미늄의 경우에도 플러스 0.10 등의 전체적인 원자재 시장 자체, 비철 금속 부분에서는 전체적으로 다 상승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옥수수의 경우에는 수출량이 2015년 11월 이후에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소식에 상승하는데, 대두의 경우에는 중국의 금리시장 안정으로 강세를 보였습니다. 다만 미른 차익 실현으로 소폭 하락했습니다. 국채금리는 국제유가 상승과 주식시장 강세 및 수입 물가 지수 감소 축소로 전월 마이너스 1.0에서 결과는 마이너스 0.3 정도 상승하였습니다. 자, 당일 한국시장 전망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한국의 국채 선물은 미국채 선물의 하락세에 따라서 장 초반에 약세 출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의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이 낮아진 점도 약세 요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다만 중국의 실물 전도입도 부진과 무디스의 홍콩 등급 전망 부정적으로 강등한 점은 우려감을 자극하면서 국채 선물 하락폭을 제한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기를 앞두고 매수 포지션이 롤오버 수요와 금리 인하 가능성의 희석에 따라서 외국인의 매수세가 거세지는 점은 하락 요인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3년물의 경우에는 109.88에서 110, 그리고 10년물의 경우에는 127.50에서 128 정도의 등락을 갖다가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한국 외환시장에서 달러 환율은 하락 출발 후에 낙폭 축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NDF 환율이 1186.855원을 갖다 보였고, 전일 서울한시가 1193.10원으로 마감하였는데요. 전일 대비 약 6.25원 정도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22통화정책 회의 이후에 위험자산 선심리가 재차 부각되면서 NDF 환율이 1180원대에 진입한 한 점에 장초반 하락 출발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유가 및 증시 상승세로 위험자산 상승 심리가 이어진 점도 달러 환율의 하락 요인을 할 수 있습니다. 금일 발표되는 한국의 수출이 물가지수는 2월에 달러 환율의 상승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12일에 발표한 중국의 실물 경제지표에서 고정자산 투자는 10.2%로 호조세를 보였지만 산업생산은 전년 대비해서 5.4%, 소매 판매도 10.2%로 이전치와 예상치가 하향인데요. 이는 달러원 상승 재료로 쓸 가능성이 높습니다. 무디스에서 홍콩의 등급 전망을 부정적으로 강조한 점은 아시아 증시 전반에 약세 요인을 작용할 수 있는데, 하지만 이번 주에 BOJ와 FOMC 회의를 앞둔 경계감으로 변동폭은 제한될 것이고요. 즉 하락 출발한 이후에 낙폭 축소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달러 환율의 경우에 1185원에서 1196원 내외의 움직임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한국 주식시장의 경우에는 유가의 반등이 영향을 미쳐서 상승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MSCI 한국 지수는 2.18% 상승하였고, 야간 선물의 경우에는 외국인이 793계약 순매수로 1.70포인트 상승한 245.30포인트로 마감하였습니다. 이를 코스피로 환산하면 1985포인트 정도로 지난 금요일 1971.41포인트로 마감했기 때문에 약 14포인트 정도 상승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NDF 달러원 환율의 경우에는 1개월물이 1188원으로 마감하였고, 지난 금요일 서울안시에서 달러원 환율은 한국 금통위 금리 동결 이후에 하락이 이어지면서 목요일 12.7%에 이어서 10.4% 하락할 1193.10원으로 마감한 바 있습니다. 스프레드를 감안하면 월요일에 서울안시의 경우에는 약 6원 정도 하락한 1187원 정도에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를 감안한다면 한국 주식시장은 상승할 것으로 여겨지는데, 특히 토요일에 부진한 산업생산과 소매 판매 발표는 중국발 경기 부양 기대감도 이러한 상승에 영향을 줄 것으로 여겨집니다. 다만 여전히 기업 실적 우려감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에서 상승이 지속될 가능성은 제한될 것이라고 보이는데요. 200일 이동평균선이 현재 위치하고 있는 1985포인트 전후한 매물벽에서 상승 탄력은 둔화될 전망입니다. 따라서 1940에서 1975포인트 정도 레인지의 등락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전일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이슈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국채 3년물이 금리가 급등하면서 기준금리를 상회하였는데요. 국채 3년물 금리가 1.50% 기록하였는데 1월 29일 1.564% 이후에 최고 수준입니다.
3거래일 만에 다시 기준금리가 1.50%를 상회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 부분 자체는 어떻게 보면 금리 인하 기대감이 선반영되면서 시장금리가 기준금리를 갖다 하회했지만 11일 금리 재역전이 발생하면서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위축되면서 안전자산 선호심리 약화 영향으로 이런 식으로 움직임이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일본과 유럽의 마이너스 금리 도입 부작용 사례로 인해서 기준금리 인하 결정이 현재 어렵다라는 시장 인식이 되어버렸는데요. 게다가 ECB의 기대 이상의 추가 부양책으로 안전자산 선호심리는 약화되었고 채권 시장에도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일본이 블랙 프라이데이를 갖다 도입한다고 하는데요. 일본이 블랙 프라이데이 할인 행사를 갖다 도입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소비심리 악화 지속에 따른 내수 소비 진정 목적인데요. GDP 구성 항목 중에 민간 소비 증가율이 마이너스를 생각하는데 대형 백화점 외에도 슈퍼, 소형점포까지 참여시킬 계획이라고 합니다. 미국은 블랙 프라이데이, 중국은 광군제, 한국은 코리아 그랜드 세일 등의 타국가 사례를 갖다 벤치마크한다고 하는데 지금 2015년 기준으로 해서 국가별 행사 기간 매출액을 미국의 경우에는 15.7조 원, 중국은 16.6조 원, 한국의 경우는 5,900억 정도의 수준이었습니다. 일본 블랙 프라이데이까지 도입되게 되면 이게 또 한국에는 안 좋겠죠, 아무래도. 예. 그리고 다음은 중국 연기금의 투자 대상 확대라는 제목의 기사가 있었는데요. 중국의 보험관리감독위원회 그리고 연기금 투자 범위 확대에 대해서 발표하는데 기존의 주식 그리고 채권에 국한된 부분을 사모펀드, 부동산 등의 투자 대상에 포함해서 일부 기업의 직접적인 사모펀드 설립도 허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기업 인수합병 등의 자금 조달 시에 이용하게 된 것인데요. 이로 인한 규제 완화로 920억 달러, 110조 원의 규모의 유동성 공급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이 나오는데요. 1월말 기준에서 연금 기금의 운용 규모는 1.7조 달러, 2028조 원 정도 수준인데 중국 금융시장에서 약 15% 비중을 갖다 투자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투자 비중을 살펴보면 채권이 34%, 그리고 예금이 20%, 주식이 10% 등이고요. 주식은 운용 비중 상한을 30%로 향후에 주식시장의 자금 유입이 현재 기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외국인이 국내 시장 이야기입니다. 외국인이 전기전자 업종 순매수를 지속하고 있는데요. 코스피가 1971.41포인트, 코스닥이 689.17포인트에 마감한 바 있는데 외국인이 연속으로 순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2016년 연중 고점을 경신하고 저점이 608.45포인트 대비해서 13.3% 상승 중에 있는데요. 전기전자 업종 자체가 1.63% 상승하면서 외국인의 순매수가 지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외국인은 리거레일과 2,087억 원의 순매수를 보였는데요. 삼성전자의 외국인 지분율이 2016년 저점 대비해서 0.6% 증가해서 48.98%에서 49.58%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삼성 SDI 같은 경우에도 1.1% 증가했고요. LG 디스플레이의 경우에도 1.2%등 증가했다고 합니다. 예, 전기전자 쪽에 계속적으로 뉴스가 좀 들어오고 있다는 점. 네, 그리고 달러와 강세의 둔화라는 제목의 기사가 있었는데요. 달러 인덱스는 주간 1.2%, 마이너스 1.2% 하락하면서 MSCI 신흥국 통화지수는 플러스 0.8% 상승하였습니다. 달러의 브라질 헤아라의 경우에는 마이너스 4.7% 헤아라 강세를 보였고 달러의 러시아 루브라의 경우에는 마이너스 3.3% 루브라가 강세 등하다 보였습니다. 달러와의 강세가 서서히 둔화되고 있다는 취지인데요. 유가 상승이 긍정적으로 작용하면서 서부 텍사스의 경우에는 주간 기준에서 7.2% 상승했고 두바이의 경우에는 4%등 상승했습니다. 자국의 총화 절상과 유가 상승의 경우로 러시아 증시는 3.3% 그리고 브라질 증시는 1.1%등 상승하였고요. 자, 그리고 금융 섹터의 강세를 둘 수 있습니다. 이거와 관련된 기사가 있는데요. MSCI 전 세계 지수 금융 섹터가 주간 1.8% 상승하였습니다. 남유럽 국가 금융 섹터의 큰 폭의 상승이 날 수 있는데요. 포르투갈이 13.6%,
그리고 이탈리아가 6.5%, 스페인이 7.2% 정도 보이면서 3월 10일에 ECB 드라기 총재가 향후 초금리 인하 가능성을 일축했는데요. 드라기 총재 발언 이후에 은행주들이 급등이 나왔고, 그 방코 BPI가 전년 대비해서 13.1, 유니크레디트가 9.5% 상승하였는데, 어찌됐건 이 기사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드려서 좀 전달이 약할 수가 있는데, 남유럽발 금융위기 자체가 약화되고 있다, 이 정도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그 철강 관련해가지고 기사인데요. 중국 철강 업체가 약세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 상해 종합지수는 주간 2.2% 하락하였는데요. MSCI 중국 소재 섹터가 마이너스 3% 하락했고, 바오토우 철강이 마이너스 3, 그리고 바오산 철강이 마이너스 3.9 등의 철강주가 약세를 보였습니다. 기업의 시가총액 기준으로 해서 전 세계의 4위와 6위 철강업체인데요. 중국 철강업체 시가총액의 44.5%를 차지합니다. 중국은 강도 높은 산업 구조조정을 진행 중인데, 철강과 석탄 사업 부분에서 올해 실업자가 180만 명이 예상됩니다. 실질적으로 굉장히 그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국내 같은 경우에는 또 오히려 호재성 이슈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산업별로 해가지고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화학 정유와 관련된 뉴스 클립입니다. SKC와 관련해서 2016년 1분기 눈높이 낮춰야 라는 제목인데요. 2016년 1분기 예상 실적은 5,885억, 그리고 영업이익은 430억 원, 그리고 순이익은 234억 등인데, 규모는 전분기 428억 원과 비슷한 약세가 예상이 되는데, 시장 컨센서스는 500억 원이 너무 높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부문 예상 실적은 PO화학 부분이 320억 원, 비수기 및 HPPO 공장의 전기 보수로 인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필름 부분이 50억, 자회사가 60억 원 등이라고 합니다. 그 시장의 관심 이슈는 실질적으로 SKC와 관련해서 SKC 에어가스입니다. 산소, 수소, 아르곤 등의 기체를 생산하는 건데요. 이게 자회사에 있습니다. SKC 에어가스라고. 예, 이 부분의 상장은 빨리 진행되기 힘들 것을 일단 보고 있고요. SKC 에어가스의 가스 산업 실적으로는 상장 가치가 높지 않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반도체 공정 소재 관련해서는 2016년에 기대해 볼 수 있는 게 CMP 패드 투자가 일단 진행되어야 되는 상황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UP케미칼, 그 전구체 생산 업체로 하이닉스에 납품을 하는데요. UP캐피칼 인수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검토된 게 없어 보이는 것으로 보입니다. UP캐피칼 관련한 인수권도 이 이야기 계속 있었던 부분인데, 그래서 현재 그 PBR 0.8배 수준으로 다른 화학사 대비해서 저평가를 갖다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실적 성장 동력에 대한 확신이 부족한 상황이 주가 상승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2016년 2분기에, 그러니까 투비 전략, 그러니까 SK그룹의 3년의 미래 전략이 결정되기 전까지는 소극적인 투자자가 바람직해 보인다라는 취지의 기사였습니다. SKC가 일단 성장성이 조금 현재 답보되어 있는 상황이라는 거, 예, 그거 보시고 대응하시면 되죠. 자, 조선기계 건설 쪽의 뉴스크립 자료입니다. 대우조선해양의 임시주주총회에서 추가적인 3자 배정이 이제 가능해졌다고 합니다. 11일 날 임시주주총회를 열어서 정관 변경안 통과, 과거에 3자 배정분을 한도 계산해서 제외해서 추가적인 3자 배정 유증을 위한 한도 확보했는데요. 아직 유상증자 규모 및 시기는 확정되지 않았는데, 그러나 지난해 말에 2,400억 원에 이어서 이번에는 5,900억 원의 그 유상증자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전망을 한 바 있습니다. 아직 그 유상증자 규모가 시기는 확정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지난해 말 4,100억 원에 이어서 이번에는 5,900억 원의 유상증자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우조선의 흐름은 다소 타이트해지는 4월에서 5월 정도의 유상증자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고요. 자, 그리고 이란 관련된 기사가 하나 있네요. 이란은 키스 가스전 개발 사업 입찰을 갖다가 시작했다고 합니다. 제재 해제 이후에 첫 프로젝트인
키스의 가스전 개발 사업 입찰을 당하는데요. 공사 규모는 8억 분, 입찰 마감은 5월 비란 업체 같은 경우에 49% 이상 지분 참여는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한파스하고 사이펜, 대우건설이 있고요. 그리고 이란 메나하고 프랑스 엔트리퍼스하고 그리고 대린 같은 경우에는 이란의 그 존, 존디 사파하고 두 군데하고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지금 대우건설 그리고 대우건설, 대린건설, 현대건설 그리고 GS건설 등이 참여해서 지금 입찰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란 쪽의 기업들하고 합작해서 기사가 참 누가 썼는지 정말 아유, 읽는 것도 힘드네요. 네. 자, 자동차 쪽입니다. 수입차 판매 부진에 무이자 할부 카드를 갖다가 꺼내 이런 식의 제목인데요. 수입차 국내 판매가 1월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마이너스 18.5% YY 기준에서 감소에 이어서 2월에도 마이너스 6.5% 감소했는데요. BMW, 폭스바겐 등의 주요 업체의 판매 부진 타결을 위해서 60개월 무이자 할부 프로그램을 갖다가 제공한다고 합니다. 수입차의 판매 단가가 높은 만큼 지난해 개수세 인하에 따른 판매 상승 효과가 더 컸을 것으로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2016년 수입차 판매 감소는 일시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한다고 합니다. 수입차 업체의 프로모션 강화 여부에 관계없이 내수 시장이 수입차 영향력 확대는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네요. 자, 그리고 철강 금속 쪽 기사입니다. 중국 무안강철이 대규모 인력 구조조정을 시사했다고 합니다. 2015년 조강 생산량 기준에서 중국 내의 유기그룹이 무안강철 집단의 주력 계열사인 무안강철은 약 5만 명의 인력 구조조정을 단행하겠다라고 의사를 갖다 밝혔다고 하는데요. 2015년 기준에서 직원의 수는 8만 명, 전체 인원의 60%가량 갖다 줄이겠다는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인력 구조조정의 주요 요인은 중국 내 소비 감소에 따라 가동률이 70에서 75% 수준에 머물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구조조정이 마무리되면 정확한 시기 및 방법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언급되지 않았지만 대형 철강 업체들이 정부가 발표한 조강 생산 능력 감축을 뒷받침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보인다는 것을 중장기적으로 중국 철강 산업 전체에 대한 구조조정이 가능하다는 것으로 판단한다라는 취지의 기사였습니다. 자, 다음은 통신 서비스 및 지주회사와 관련된 기사입니다. 이통사들 전쟁터 바뀌었다. 가입자 뺏기 위해서 동영상으로 라는 건데요. 이동통신 시장 경쟁이 데이터 사용량 증가를 위한 영상 콘텐츠 확보와 영상 콘텐츠 유통 플랫폼으로 전환했다고 합니다. 과거에는 이통사들이 3사 간에 벌렸던 경쟁 전선이 확대되면서 넷플릭스 같은 글로벌 방송 사업자가 통신 회사들의 직접 경쟁 선도로 부강하면서 경쟁의 영역과 국경의 여인도 사라지고 있다라는 취지의 기사였습니다. 자, 제약바이오 화장품 쪽 기사입니다. 녹십자가 허은철 단독 대표 체제로 개막이라는 제목인데요. 11일 오전 10시에 녹십자의 정기주주총회에서 허은철 대표이사 사장이 재선이 되었는데요. 공동대표였던 조순태 부회장은 임기 만료로 퇴임이 결정되면서 창업주 3세인 허은철 사장의 단독 대표 시대가 개막됐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레저 미디어 쪽입니다. 호텔롯데 상장을 6월로 연기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IB업계에 따르면 롯데그룹이 호텔롯데 상장 일정을 기존 5월 12일에서 6월로 연기 결정했다고 하네요. 자, 소매유통 쪽입니다. 롯데그룹이 베트남 마켓체인인 빅시 인수에 참여한다고 합니다. 빅시의 경우에는 프랑스 소매업체 카지노 그룹의 자회사라고 하는데요. 베트남에서 32개의 32개의 마켓과 10개 편점 운영하고 7천에서 8천억 정도의 연매출 기록하고 있는 소매 유통업체라고 합니다. 빅시의 인수대금은 약 최대 8억 달러, 9,55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 12개의 롯데마트를 운영 중에 롯데쇼핑이 빅C를 갖다 인수할 경우에 베트남 대형마트 시장의 2위 사업자 규모로 경제를 갖다 이룰 것으로 기대된다고 합니다. 자, 은행 쪽 기사입니다. 소득증빙 서류는 꼭 챙기고 1인용 식탁형 중에 선택해야 된다라는 파이낸셜의 기사인데, 이게 IS에 관련된 기사입니다. 14일부터 은행 증권사 청구에서 IS에 가입이 가능해지는데요. ISA 계좌의 경우에는 직장, 사업자 등 소득이 있는 사람은 가입이 가능하고, 연봉 5천만 원 이상의 경우에는 투자 수익 200만 원까지, 5천만 원 미만 이하의 경우에는 25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있는데요. 기본 가입 기간은 5년으로 1년간 2천만 원까지 불입이 가능하고, 1인명과 신탁형 중에 선택해야 하는데, 계좌 개설 이후에 3월까지는 계좌 이동 수수료가 부과되고, 은행과 증권사가 마케팅 경쟁이 가열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보험 쪽 관련된 기사입니다. 전기차 전용 보험 상품이 개발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배터리 분리 여부가 관건이라고 합니다. 정부와 에너지 업계, 그리고 완성차 업계, 손해보험 업계, 그리고 보험 개발원, 전기차 전용 보험 상품 출시를 위해서 본격적인 공동연구에 착수한다고 하는데요. 현재 전기차 보험료는 고가의 배터리가 자차 보험료로 일단 높이기 때문에 일반 차에 비해서 평균 30만원에서 40만원 정도 비싸다고 합니다. 정부의 구상은 배터리를 별도 보험으로 바꿔서 전체 보험료를 낮춰보겠다는 것인데, 사고 발생 시에 자동차 보험사와 배터리 생산물 배상 책임 보험사 간의 책임 소재로 복잡 등의 이유로 실현 가능성은 일단 미지수라고 하네요. 자, 그리고 일단은 이 기사도 봐야 되겠네요. 갤럭시 S7 수나 이틀 만에 10만 대 팔렸다고 합니다. 출시 초반엔 반응 괜찮은 편, 방수 기능 그리고 배터리 용량이 인기라고 하네요. 그 삼성 전기에 대해 가지고 요거 확인하고 우리 한번 들어가 보자라고 말씀드린 바 있죠. 예, 그 측면에서 보시면 괜찮을 것 같네요. 자, 오늘의 주요 일정입니다. 개인 종합 자산 관리 계좌 ISA 계좌 출시된다는 거 이미 요 부분 말씀드리니까 넘어가고요. 그리고 유엔 중재 시리아 평화 회담이 있습니다. 그 스테판드 미스투라 유엔 시리아 특사가 시리아 내전 종식을 위한 새로운 시리아 평화 회담을 3월 14일 현지 시간에 시작해서 열흘간 계속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이번 시리아 평화 회담도 과거와 마찬가지로 직접 대화가 아닌 미스투라 특사와 회담을 하고 서로 의견을 갖다 조정하는 간접 대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한편 시리아 정부는 제네바 평화 회담에 참석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반군 측이 휴전 상태임에도 참석 여부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그리고 스타일 아이콘 아시아가 열리는데요. 스타일 아이콘 아시아의 경우에는 2016년 3월 14일과 3월 15일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이번 축제는 국내 범위에서 아시아로 영역에 확대하면서 개최가 되고요. 시아루, 시아쇼, 시아나이트, 시아무비 등의 다양한 부대 행사 등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2월 수출입 물가지수가 오늘 발표가 있고요. 그리고 메가 CS가 보호에서 해지가 있네요. 오늘 제일 중요한 거는 BOJ의 통화정책회의에 있겠죠. 예. 최근에 일본 경기가 부진이 이어지고 있어서 지난 2월에 마이너스 금리 도입 이후에 추가 경기 부양책이 나올지에 대한 관심도가 현재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로 인해 가지고 이 부분이 발생할 것 같고요. 자, 증권사 신규 추천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대신조건에서는요, 삼성전기, 주성엔지니어링, 한국항공우주, DGB 금융지주 등을 가져왔습니다. 삼성전기에 대해서 갤럭시 S7 출시 및 판매 전략 변화가 긍정적이고, 환율효과로 MLCC 글로벌 점유율 확대와 이익 개선이 전망된다고 밝혔네요. 네, 삼성전기에 대해서는 갤럭시 S7 출시 자체 보고 들어가자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이미. 자, 그리고 주성 엔지니어링은 OLED 방막형 봉지 장비가
예, TV 및 플렉시블 패널에 양수 겹정으로 적용이 되고, 그리고 OLED 핵심 소재인 전기 스위치 TFT 정착 기술이 그 개발되었다라고 했거든요. 주성 엔지니어링도 괜찮아요. OLED 쪽에서는. 예. 그리고 한국항공우주 국회의원 선거 이후에 항공기 유지 보수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증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네요. 달러 강세가 유지되면서 높은 영업이익률도 시행 가능하다.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예요. 자, 그리고 DGB 금융지주. 예, DGB 금융지주는 최근에 큰 폭의 주가 하락 등은 중동계 국부펀드들의 순매도 때문이었지만 매도세만 멈출 경우에 가장 탄력적인 반응이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외국인의 지분율은 지난해 말에 67.6%에서 63.2%로 감소했지만 밸류에이션 매력이 부각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밝혔네요. 자, 신한금융투자에서는 한올바이오파마와 우리온 등을 가져놨습니다. 한올바이오파마에 대해서 대웅제약과의 인수를 통해서 차입금 상환 등의 재무구조 개선 기대 및 전문의약품 영업 채널 확대 전망이 있다고 밝혔고요. 바이오 신약 라이센싱 아웃 기대감이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밸류체인스 회원 단톡방 통해 가지고 한올바이오파마에서 제시한 NDR 자료를 갖다 이미 여러분들께 공유해드린 바 있으니까요. 그 부분에 관련된 내용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리온도 추천 정보가 가능한데요. 오리온에 대해서 신제품 바나나 초코파이 흥행 기대와 하반기 프리미엄, 닥터유, 마케도 제품 출시가 긍정적이라고 밝혔고요. 그리고 쇼박스가 7월에 중국 시장 진출이 예상되기 때문에 사상 최대 실적이 기대된다고 합니다. 네, 그렇다고 하네요. 자, 하나금융투자증권에서는 효성, 한국약품, 그리고 오리온, 한국전력, LG유플러스, 그리고 네이버, 한진칼, LG전자, SK이노베이션, LG하우시스, 그리고 디오텍, BNK 금융지 등을 가져놨습니다. 하나금융투자 같은 경우 월요일 날 종목을 많이 추천해요. 예, 천천히 한번 볼게요. 아직 시간도 있으니까. 효성에 대해 가지고는 원재료 가격 하락에 스판텍스 부분에 견조한 마진 지속이 기대된다고 하셨고요. 그리고 한국약품에 대해서는 진해거담제 시네츄라의 기존 품목 외형 성장이 지속이 예상된다고 밝혔고, 오리온에 대해서는 중국 제과 프리미엄 제품 출시 본격화로 견조한 매출 성장이 전망된다. 그리고 한국전력은 가스 단가 인하로 LNG 가격 하락, 이건 아니고요. LGU 플러스 통신시장 안정화에 따른 마케팅 비용 감소로 영업이익 개선이 예상. 이 부분은 좀 맞는 이야기고. 네이버 모바일 트래픽 증가 및 광고 단가 상승으로 실적 개선이 기대된다. 이거는 조금 아직은 덜 익은 이야기고요. 한진칼 단거리 노선 여행객 수 증가로 계열사 예액 부분에 수혜가 기대된다. 이거는 한진해운 관련된 부분으로 보시면 된다라고 며칠 말씀드린 적이 있고요. 자, 그리고 LG전자는 지금 현재 저희 밸류체인에서 추천 종목이죠. 예. TV와 스마트폰, 에어컨 부분을 통해서 IT 업체 중에 실적 차별화가 기대된다. 예, 그 정도. 자, 그리고 SK이노베이션은 미국 휘발유 수요 회복 등의 점진적인 공급 가행 해소 국면이 예상된다라고 하시네요. 그리고 LG 하우시스, 예, 미국의 건자재 증설과 차량 원단 부분의 추가 등의 단기 모멘텀 회복이 기대된다라고 했겠네요. 그렇다고 합니다. 그리고 디오텍, 음식인식 서비스, 인공지능 관련 기술 적용 기대. 요거는 디오텍보다 브리지텍이 더 좋다고 말씀드렸고요. 자, BNK 금융지주 1분기에 경남은행이 실적이 100% 반영으로 분기 실적 개선이 전망된다라고 했네요. 자, 장중 주요 종목 공시는 특징에서 이미 다 다뤘던 내용들이니까, 네, 됐고, 장마감 후 주요 공시는 화성인더가 실적 발표한 거 나오고, 금호산업이 3자배점 유상증자 결정했네요. 유나이티드 PFJ1에 457.35, 예, 발행가액은 16만 1천원 규모입니다. 그리고 롯데쇼핑이 조회공시 답변을 통해서 아까 유스트립에서 말씀드렸던 부분, 예비 입찰, 베트남 유통업체 빅시 관련된 거. 네. 자, 모닝 브리핑은 여기까지 볼게요. 네, 밸류체인스였습니다. 조금 있다가 12시에
예, 오전작 특징주에서 여러분들과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3월 14일자 모닝브리핑 방송 마치겠습니다.